자, 오늘은 행정쟁송 부분, 그 중에 특히 이제 행정심판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공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보통 행정소송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 전심, 앞에서 먼저 거쳐본다는 얘기죠. 전심 절차로.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먼저 권리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고, 뭐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니까 행정심판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다만 행정심판은 필수적인 건 아니고 임의적인 게 원칙이에요. 임의적이란 말은 행정심판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어차피 행정소송 갈 거지만 행정소송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갔다 와도 되고 안 갔다 와도 되고, 그래서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오는 것은 임의적인데 이게 또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뒤에서 배우도록 하고, 지금은 행정심판이란 것은 행정소송의 임의적 전심 절차로 행정소송을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행정소송 이전에 행정심판 하니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뭔가 좀 이로운 게 있으니까 귀찮지만 그래도 행정심판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 행정소송에 비해서 행정심판의 장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행정심판의 장점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구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도 물론 빨리 재판해 주려고 노력하겠지만, 뭐 정말 재수 없으면 뭐 1년, 2년, 뭐 3년, 그리고 대법원 올라가면 또 몇 년 걸릴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의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1심, 2심, 3심 세 번의 재판을 받는 것도 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1심에서 승소받았어 또 피고가 또 항고하면, 항고 잘못 나왔어요. 피고가 또 항소하면 또 2심 올라가는 거고, 또 내가 2심에서 이겼지만 또 피고가 상고하면 또 대법원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소송에서는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그게 완전한 승리가 되지 못하고, 또 피고가 항소하거나 상고하거나 해서 결국 다음 심급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권리구제가 빨리 종결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게다가 그 각 신급 자체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은 그런 행정소송에 비해서 단심제이기 때문에, 원래 일단 기본적으로 단심제고, 그 다음에 심리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요구되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행정심판의 큰 장점은 무상이라는 거, 무상. 행정심판은 돈이 들지 않아요. 물론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큰 돈이 들지 않지만 어쨌든 변호사를 뭐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 선임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도 최소 인지 때는 붙여야 되는 인지대금은 인지세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행정소송은 돈이 좀 드는데 행정심판은 돈이 들지 않죠. 무상이에요. 뭐 그런 점에서도 행정심판을 우리가 또 활용해 볼 만한 그런 필요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신속한 권리구제 또는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행정심판을 우리가 좀 활용하지만, 또 반대로 본다면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신속한 권리구제가 장점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행정소송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아무래도 행정심판은 전문적인 법관에 의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의 결여?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닌데, 그래도 그 행정사건을 오랜동안 평생 업으로 삼아가면서 그것만 판단해오는 법관의 전문성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그래서 전문성의 결여보단 부족, 결여란 말은 잘못 쓴 얘기고, 부족. 그래서 전문성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어떤 뭐랄까요, 권리구제에 있어서 물론 빨리 구제가 되는 거는 좋지만 심리가 친중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심리의 부실? 왜냐면 이게 행정심판이라는 게 뭐 실상으로 들어가면 행정심판위원들이 보통 그 사건만 계속 담당해가지고 그 사건만 전념해서 뭐 연구하고 심리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비상임위원이에요. 비상임위원.
원래 자기 본업이 따로 있어요. 뭐 교수라든가 변호사든가 별로 본업이 따로 있고 행정심판 사건은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하는데 행정심판 사건은 뭐 한 번에 가면 몇십 개씩 하고 예, 근데 한 달에 한 번 가고 평소에 자료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냥 사건 당일 가가지고 그때 그냥 보면서 그 즉시 그냥 보면서 대부분 심리하고 판단하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만 업으로 해가지고 심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본업이 따로 있고 비상임위원으로 심리를 하다 보니까 심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상임위원으로 둬가지고 전부 다 이 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금 4명의 상임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담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이 상임위원이 된다는 것은 급여 돈이 많이 들죠.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뽑아서 그분에게 높은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을 둔다는 것 자체가 조직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게다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행정심판위원회들은 법률상으로도 마찬가지로 비상임위원을 활용해가지고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심리가 부실해지면은 결국은 내가 주장한 것을 잘 받아주지 않고 또는 잘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부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져서 승소할 게 패소하고 패소할 게 승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어떤 심리의 부실이 승소에 있어서 좀 어떤 승소 가능성을 막는 그런 어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법자는 행정심판을 임의적인 걸로 뒀고 이거는 헌법적 요청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심 절차로 두라는 것은 헌법 107조 3항에 따라서 명령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임의적인 것으로 두게 하고 그렇지만 특별히 뭐 필요가 있을 때는 필수적 행정심판 전심 절차를 둬가지고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고 있죠. 조금 더 역사를 살펴보면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심 절차가 된 것은 사실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 종래 행정심판은 필수적 전심 절차였어요. 그래서 필수적 전심 절차로 해놓고 게다가 소송을 2심제로 하고 행정소송 2심제 이렇게 이제 규례하다 보니까 마치 행정심판을 1심 행정소송의 1심처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고등법원부터 출발해서 대법원까지 하는 2심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급상의 이익을 박탈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요거를 바꿔서 이 현재를 하면 입법조는 1994년 입법이고 실제 시행이 98년부터니까 1998년이라 할게요. 1998년 이후 현재 지금까지 지금은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심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그래서 행정심판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지만 행정소송을 3심제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행정소송 3심제 그래서 처음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제 행정법원에 가고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이렇게 이제 행정소송 3심제하고 엮어놓고 있죠. 현재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 활용한다는 것은 아까 봤던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원하는 사람은 행정심판을 먼저 가보고 뭐 그게 귀찮다, 그게 쓸데없는 절차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행정소송 갈 수 있도록 현행 헌법에서 출발돼 가지고 행정소송법 제 18조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도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일단 큰 틀에서 먼저 행정심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행정쟁송의 종류는 이제 뭐 계속 앞으로 보게 될 거고 먼저 우리 행정심판부터 볼게요. 자, 먼저 행정심판의 의의를 봅시다.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특히 이제 부당한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거, 부당한 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행정소송과 또 큰 차이점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 또는 행정청이 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서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 절차로서 특히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이 사법 절차가 준용된다는 것은 이 사법 절차는 이제 밑에 각주돼 있지만 세 가지를 말해. 세 가지 사법 절차. 사법 절차. 참고로 사법 절차가 준용될 것은 헌법 107조 3항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 이게 이제 행정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사법 절차가 뭐냐 도대체? 사법 절차. 사법 절차는 보통 헌법재판소는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판단기관이 처분청과 독립된 독립기관, 그래서 심판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 처분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설치가 되고, 처분청과 무관한, 인사적으로, 조직적으로 무관한, 중립적일 것. 이걸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신구조. 대신구조라는 것은, 마치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왼쪽, 피고 오른쪽, 재판관 중간 이런 것처럼 당사자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중간에 판단자가 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거, 이게 대신구조거든요. 그러면 대신구조가 확보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심판기관의 독립성이 있거나 중립성이 있어서 결국 처분청과 그 다음에 상대방 원고 또는 처분청과 피청구인이 처분청과 행정심판 청구인이 서로 구별되고 판단자는 따로 있고, 즉 처분청의 처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관 따로 있는 거, 이게 이제 대신구조의 핵심이죠. 그래서 결국 1번과 2번은 연결되는 거죠. 심판기관이 독립되고 중립성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신구조가 확보돼요. 그래서 처분청이 만약에 심판기관이 돼버리면 심판기관의 독립성, 중립성 인정되지 않는 거고, 동시에 대신구조도 확보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는 뭐 심판이나 소송 가운데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법원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각종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표적인 당사자 절차적 권리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장될 때 우리가 사법 절차가 적용된다라고 하고, 이 행정심판은 이런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 이게 행정심판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점에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은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인 이의신청과 구별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지금 말고 우리 입문 강의 말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실 때는 이의신청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의신청은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처분청에 불복이어서, 이의신청은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이 이의신청이고, 이번에 행정기본법 36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 잘 입법화 됐으니까 나중에 행정기본법 공부하실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집중해야 되니까 일단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신청과 비교는 꼭 나중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현행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항고심판만 두고 있다. 나중에 배울 당사자 소송과 유사한 당사자 심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뭐 이렇게 한번 정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를 봅시다. 자, 행정심판의 종류는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취소, 심판, 오른쪽 메모 보세요.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은 한 칸 뛸게요. 여기 띄는 게 좋아요. 무효 등 확인 심판. 그래서 취소 심판, 처분을 말 그대로 취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 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판인데, 이 둘은 이게 유사하다는 표시가 어디 있나? 잠깐만요. 이게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안 뜨니까. 그러면 그냥 같은 게 아니지만 그냥 같다고 표시는 하되,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것과 유사한 제도가 행정소송 가면 취소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심판과 유사한 제도가 취소 소송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무효등 확인 소송. 그래서
취소 심판은 나중에 배울 취소 소송과 연결해 가지고 이 취소 소송을 잘 알고 있으면 행정 심판으로서 취소 심판 당연히 잘할 수 있고, 취소 심판하고 취소 소송이 유사하기 때문에 취소 심판에 대해서 잘 공부하면 취소 소송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둘은 되게 유사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무효등 확인 심판을 우리가 잘 알면 무효등 확인 소송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둘은 되게 유사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같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같은 자격 있는 자가 제기하는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행정심판법에는 이른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행정소송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없다. 행정소송에는 없어요. 없다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일까요? 이게 부등호 표시가 없으니까, 부등호 이게 뭐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이꼴 표시에 이렇게 가로 사선이 있죠.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 그걸 제가 칠 수가 없어. 음행심판인데 이렇게 쓸게요. 음행심판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행정소송에는 음행소송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 행정소송에는 음행소송 대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항고소송과 행정심판을 비교하면 어차피 이제 행정심판은 당사자 심판이 없으니까 행정심판의 종류는 항고심판으로서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음행심판 세 가지가 있고,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이 둘은 행정심판과 내용이 유사한데,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없는 대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에는 음행심판이 있다는 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 꼭 확인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본문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변경을 구한다. 이것도 한번 좀 비교해 봅시다. 이것도. 자, 취소소송은 나중에 배울 취소소송은 얘는 뭐 하는 거냐? 얘는 잠깐만요.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거예요. 취소 또는 변경하는 제도. 물론 이때 변경은 일부 취소를 말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게 취소소송인데 반해 취소심판은 대상은 똑같아요. 행정청의 처분.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여기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고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고 또는 부당한 처분까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취소심판인데, 그래서 이 점에서 이 부당한 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부당한 처분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러면 부당은 뭐냐? 부당은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원래 부당이라는 것이 참 설명하기 참 부당한데, 근데 부당은 이게 위법은 아닌데, 위법한 것까지는 위법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타당한 건 아닌 거, 적절하진 않은 거, 타당하지는 않은 행위, 이게 이제 부당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뭐 1,0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던 관행이 있다 해볼게요. 1,000만 원씩 과징금을 때려왔는데 나한테는 2,000만 원 때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과징금 2,000만 원 때린 것은 남들에게는 1,000만 원 때렸는데 나한테 2,000만 원 때렸으니까 이른바 평등원칙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너무 다 과하단 말이죠. 비련시 위반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2,000만 원 때린 이 사건은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A라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종전에 다른 사람에게는 1,000만 원씩 과징금을 때리다가 나한테 1,001만 원 때렸을 때, 이거 좀 치사하죠. 이거 위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타당하지도 않은 행위. 이런 것들이 부당해요. 그러니까 법을 화끈하게 위반한 것도 아니라서 뭐 위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타당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거,
그 위법과 적법의 중간 정도 껴있는 거, 이게 부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것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은 길을 열어두었다. 이게 이제 행정소송과의 차이점이니까 이것도 하나 확인해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무효도 확인 심판은 무효도 확인 소송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의무행 심판이 있는데, 이 의무행 심판이 행정소송법이 없는 제도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당사자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했을 때 그런 거부처분 부작위를 취소해달라 또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또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처분, 내가 신청했던 그 처분,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 없을 때 나한테 허가를 해달라, 허가를 하라고 행정청이 명령해달라 또는 위원회가 니네가 직접 해달라, 그래서 일정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심판, 이게 이제 의무이행 심판이죠. 행정소송법에는 없는 제도인데 행정심판법에만 있는 제도다.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문단에 써놨고, 세 번째 문단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다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그러면 행정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행정심판을 고를 거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부처분, 즉 내가 뭔가 달라고 신청했는데 안 주겠다고 거부한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도 가능하고 무효도 확인심판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의무행심판도 가능하도록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행심판만 할 수 있는데,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우리가 적극적 처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입대 처분도 적극적 처분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잠깐만요, 오른쪽에 좀 써드릴게요. 자,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자, 우리가 보통 적극적 처분, 그 다음에 소극적 처분, 이런 단어를 많이 볼 텐데, 적극적 처분은 소극적 처분이 아닌 게 적극적 처분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처분은 뭘 말하는 거냐? 이거 거부 처분을 말해요. 거부 처분. 즉, 내가 뭔가 달라고 행정청이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싫은데? 라고 거부한 거. 이 거부 처분이 소극적 처분. 못 받았다 그러면 소극적이라는 뜻은 못 받았다 라는 뜻이 여기서는. 그래서 거부 처분이 소극적 처분이야. 그러면 거부 처분이 아닌 건 다 적극적 처분이죠. 거부 처분 이외의 처분이 적극적 처분이고, 이런 적극적 처분의 예는 보통 뭐가 있느냐? 잠깐만요. 예. 잠깐만, 얘가 안 써진다. 예, EX. 예, example. 자, 적극적 처분의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면 입대 처분. 이런 게 적극적 처분이죠. 입대 처분. 뭐 건축 허가 이런 것도 적극적 처분이고, 과징금 부과 처분 이런 것들 다 적극적 처분이에요. 그래서 거부 처분 이외 형태는 다 적극적 처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온 김에 혹시 책 보다가 소극적 작용이라는 말도 볼 텐데, 소극적 작용은 소극적 처분인 거부 처분과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거 못 받았지만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못 주겠다고 응답을 한 거고, 부작위는 내가 뭔가 달라고 신청했는데 아무 대답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부 처분은 아버지 용돈 주세요라고 신청했더니 아버지가 싫어. 이게 거부 처분이고, 나 돈 없어. 이게 거부 처분이고, 아버지 용돈 주세요라고 신청했는데 아버지가 아무 응답하지 않는 것, 도망다니고 아무 응답하지 않는 것, 이게 부작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소극적 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소극적 작용으로서 거부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거부처분은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가 있는데 부작위는 오로지 의무행심판으로만 다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부처분과 부작위 같은 소극적 작용을 제외한 적극적 처분은 취소심판이나 무효적 확인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정도까지 확인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